어떤 말로 포문을 열고 시작을 해야 할지 어렵네요. 이혼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음에도 제 나이는 아직 40대 중반이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리 빨리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를 하자니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많은 사건이 제 짧은 결혼 생활 안에 응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결혼 생활을 한 그 몇 년 동안 저에게 일어난 일들은 감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일어나지 않을 일,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만 겪어도 기가 찰 일을 저는 수없이 겪고 결국에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그 사건들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대단하고 큰 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27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딱 그러셨거든요. 화목하고 너무 평온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20대에 결혼을 해서 저희 친정집처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남들이 대통령, 과학자를 꿈꿀 때 저는 늘 현모양처를 꿈꿨습니다. 그렇게 27살에 저는 선자리에 나서게 되었어요. 아니 그 나이에 왜 벌써 결혼을 하려고 그래? 하는 주변의 물음에 제 평생 소원이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라고 말을 했었죠. 사실 저에게는 별다른 스펙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대학도 그럭저럭 한 학교를 졸업했고 직장도 괜찮은 곳을 다니는 게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 나이, 27살이라는 나이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를 할 시댁입니다. 여자 나이가 어려야 아이도 잘 낳을 수 있다면서 제가 참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선시장의 추세가 바뀌면서 결혼 정년기를 지난 여성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제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이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선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상한 남자였어요. 집안도 상당히 재력 있는 집안이었어요. 대대손손 내려오는 땅이 많았고 현금 재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진 재산이 많은 그런 집 있잖아요. 자산관리객에 재산을 맡겨서 현금을 불리고 배당금이라든지 이자를 채우는 그런 집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들만 낳아주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임신을 하려면 풍수지리가 좋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말 금싸라기 땅에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도 하나 해주셨고요. 집에 들어가는 모든 가전 가구도 시댁에서 해주셨어요.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비싼 외제차 한 대 사위에게 뽑아주겠다고 하셨음에도 시댁에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아유, 외제차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며느라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우리 며느라가가 아들을 낳는 거 그 하나뿐입니다. 저희 집안이 대대손손 손이 귀한 집안이거든요. 아니, 아예 자식이 귀하다고나 할까요? 집안 내력이라 하는데 자식이 그냥 귀합니다. 윗대에서도 아들 하나 낳고 자식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 우리 며느리가 줄줄이 손주만 낳아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으니 자식을 낳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시집갈 때 쓰려고 따로 빼둔 돈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희 성이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저희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시집 보내면 마음이 불편해서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며느라가처럼 젊고 청춘한 아이가 저희 집에 시집 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따님 보내주신 것이니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 정도로 해준다고 해서 노후자금 다 털어야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집안 이 정도 돈 쓴다고 티도 안 나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정에서 성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거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척이나 시집을 잘 온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저를 귀하게 대접을 해주시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일렁였거든요.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제 의사를 물어보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든지 최고급으로 해주시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정말 달콤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다고 친구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걸 보고 저희 신혼집을 보고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럽다면서 저를 질투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결혼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고 제 결혼 생활에 충실하여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손자를 너무나도 바라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아들만 셋 낳아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제가 바라고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하다가 여유 있게 커피도 한잔하고 저녁에 돌아올 남편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면서 가끔은 맥주 한 잔도 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삶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원래부터 적성이 잘 맞지도 않는 회사였지만 시부모님께서 결혼하자마자 임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회사에 출퇴근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이라고 그만두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 임신하는데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제가 젊으니까 금방 임신을 할 거라 생각을 했고 또 결혼 전에 산정검사를 받아보라는 시댁의 요청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런 검사를 해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좀 그랬지만 워낙 결혼 전부터 손주 타령을 하셨던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기꺼이 받았었죠. 저는 정말 결혼 하나는 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야 없었어요. 제 건강, 제 기분, 제 생활을 챙겨주시는 시댁 덕분에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거든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예쁘다, 예쁘다 해주실 것 같은 시부모님, 그리고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 제가 딱 바라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죠. 일찌감치 선자리에 나가길 잘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거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으스댔어요. 제가 평생 꿈꾸던 것을 해내고야 말았으니 제 인생의 반절 이상은 성공한 것 아니겠어요? 남편을 선자리에서 만났지만 마치 몇 년 연애라도 한 것 마냥 제 모든 것을 일일이 챙겨주고 눈치도 빠르게 제 기분을 챙겨주었거든요.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든든한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저에게 언제 임신을 하려고 그러냐, 하루빨리 임신을 해라 하시며 닥달을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도를 살짝 지나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나이가 그래봐야 27살인데 건강에 이상도 없는데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길 텐데 무슨 결혼하자마자 신혼생활 제대로 즐겨보기도 전에 임신해라. 손주 소식은 언제 들려주냐 난리를 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정작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손주 소식 없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신데 시어머니께서 매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결혼한 지도 3개월이 넘었다. 다음 달이면 28살이라는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니? 아니 이래서 언제 아이 소식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 나이 30 넘어서 임신하면 말이다. 몸이 안 따라준다니까 하루빨리 임신을 해야지. 어머님, 저희 아직 신혼이에요. 딱히 임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생기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 검사에서도 이상 없었던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러다가 늙어서 죽어버리면 어떡하니? 사람 일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내가 손주는 보고 눈 감아야 하지 않겠니? 네, 그 어머님 아직 5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이 나이가 30인 걸 생각하면 일찍 결혼하셔서 아직 청청하신 나이신데 왜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그러세요?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이라고 했던 건 기억도 안 나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네 건강이 괜찮나 안 괜찮나 넌 당장 임신을 할 수 있나 없나 검사까지 받고 오라고 그랬겠어? 그래서 이상 없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어머님 너무 그렇게 보채시면 오히려 삼신 할머니가 심통나서 아이 손질을 안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삼신 할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손주를 얼마나 바라고 했는지 알면서 너희가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아예 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응. 어머니 그런 거 아니니까 그만하시죠. 너무 지나치게 저희 집사람한테 스트레스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는 저희가 생기면 나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뭐 그래도 나는 손주 빨리 키우고 싶다. 갓난쟁이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러니 부단히 노력해라. 알겠니? 저는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아이에 집착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갓난쟁이를 안아보고 싶다고 하루빨리 임신을 해야 된다고 닥달을 하시는데 그렇게 아이가 좋으면 차라리 보육교사를 하시던가 하시지. 물론 내 새끼랑 남의 새끼는 다르겠지만 아기를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반감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8살이 되었고 그 뒤로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아이 소식이 계속 없자 시어머니께서는 30이 되기 전에 아이를 무조건 낳아야 한다면서 저를 데리고 전국을 돌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미신, 노력 같은 것들을 전부 강요하신 거죠. 아니, 의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나이 40 넘어서도 무사히 출산을 한다는데 아직 20대인 저를 데리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임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은 전부 하자고 하시니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죠. 충청도 어디에 있는 엄청 유명한 한의원이라면서 아침부터 저를 깨워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동네 한의원도 아니고 충청도까지 가야 한다는 것에 혀를 내둘렀죠. 장시간 운전해서 임신하는데 몸 상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 본인이 직접 운전까지 해서 저를 데리고 충청도에 가셨다니까요. 줄도 어찌나 길던지 오전에 19시에 출발을 해서 9시쯤 도착을 했는데도 제 뒤에 한 2팀 더 줄 서니까 오늘 예약 마감됐다고 저희한테는 오후 5시나 되어야 진료 볼 수 있을 거라고 관광이라도 하고 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졸지에 불편해 죽겠는 시어머니랑 하루 종일을 붙어 있어야 했죠. 아침부터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요. 한약도 무슨 3개월치를 지어주셨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야 한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침 9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약 먹었니? 지금 약 먹을 시간이니까 까먹지 말고 먹어라. 어머님, 저 지금 잠깐 집 앞에서 산책 중이에요. 집에 들어가서 챙겨 먹을게요. 그이랑 같이 저녁 공기 마시러 나왔거든요. 뭐야? 약을 챙겨서 나왔어야지. 그 약이 얼마짜리 약인데. 너 당장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약부터 먹어. 너는 내가 임신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약까지 지어줬는데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거 하나 챙겨 먹는 게 어려워서 밖에를 나왔다고 이따가 먹겠다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 죄송해요. 지금 집 앞이니까 얼른 들어가서 먹을게요. 어머님, 앞으로는 안 빼먹고 잘 챙겨 먹을게요. 내가 몇 개 남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할 거야, 아주. 알겠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아침부터 시간 비워놔라. 금요일에요? 어디 갈 곳 있으셔요? 지난번처럼 모임에 저 데려가시려고요? 아니, 거긴 한번 인사했으면 된 자리다. 금요일에 나랑 같이 전라도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 올리고 공양도 좀 하고 토요일에 올라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토요일 점심에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물거품이 되었죠. 일정이 있었는데 집 해주시고 혼수 다 해주시고 결혼식까지도 제 입맛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신 시댁 어르신의 말씀을 제가 감히 어떻게 거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금요일에 또 시어머니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절에 가야 했어요. 아니, 종교를 믿는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웬 절에 데리고 가시나 했더니만 그곳이 글쎄 전국에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와서 기도를 올리는 임신의 직방인 절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삼신할머니가 상주하는 것 같은 곳이라나 뭐라나. 여기서 공양하고 기도 올린 뒤에 임신에 성공했다며 줄줄이 후기가 쏟아지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가끔 시어머니께서 지인들 모임에 우리 며느리다 자랑하시려고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서 다니는 절에 저를 소개해 주시려 하는 줄 알았죠. 어머님, 여기 왜 부부끼리 이렇게 많이 와서 기도를 올려요? 혹시 여기 뭐 아이를 점쳐주는 그런 절이에요? 맞다. 네가 하도 아이 소식이 없어서 내가 부처님께 공양도 좀 드리고 기도도 올려서 아이 점쳐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온 거다. 너도 여기 앉아서 조용히 기도 올리고 절해라. 내가 100, 800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정의껏 올려. 그러면서 어디서 꺼내온 염주를 들고서는 중얼중얼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또 절이라는 게 오죽 조용하고 엄격한 분위기겠어요? 저도 꼼짝없이 무릎 꿇고 눈치 보면서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는데 다리가 저려서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중에는 코끝에 침까지 발랐어요. 이쯤에서 아이가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금방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기다렸는데 글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해가 바뀔수록 시부모님의 잔소리는 점점 극대화가 되고 저에게 심한 말까지 쏟아부으셨죠. 너 말이다. 산부인과 검사 나랑 같이 받으러 가자. 아무래도 내가 수상해서 안 되겠어. 어떻게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길 수가 있니? 너희 각방 쓰는 것도 아니라면서 내가 임신하는데 도움된다는 건 다 해줬잖아. 한약도 철마다 지어줘, 영양제 사줘, 기도도 올려 부적도 써. 근데 왜 아이가 안 생기냐고? 산부인과 검사는 왜요? 저 몸에 이상 없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 결과지를 속였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내가 너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으니까 앞으로 매년 꼬박꼬박 나랑 같이 검사 받으러 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이한테는 비뇨기과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우리 집안이 손이 귀한 집안이라고 그게 내력이라고 하지 않았니? 안 봐도 뻔하지. 그럼 집안 내력이니까 그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왜 자꾸 멀쩡한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저도 아이 낳고 싶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무리 스트레스 받는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시어머니는 강경하셨죠. 결국 저는 그 뒤로 매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고작 32살인데 몸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술을 자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 하나하나 시어머니께서 간섭하시고 몸에 좋다는 약들은 죄다 챙겨 먹고 있는데 건강에도 너무 건강했죠. 거기다가 임신하려면 살찌면 안 된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 몸무게를 시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했는데 이건 임신 안 되는 이유를 굳이 꼽자면 남편의 문제거나 아니면 너무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다 하는 결론밖에 안 났죠. 그래도 탓을 하고 싶으면 오로지 제 탓만 하고 싶었던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저만 들들 볶았어요. 당신 얼굴이 왜 울썽이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요즘 집에서 내내 울썽인 얼굴만 보니까 나도 힘이 빠져서 그래. 어머님이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임신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여보, 우리 시험관 같은 거라도 해볼까요? 아이가 안 생긴다고 저한테 어디서 뭐 몸에 안 좋은 짓 하고 다닌 거 아니냐고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보고까지 하라고 하셔요. 시험관?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나. 스트레스는 저만 받잖아요. 시험관이라도 해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어요. 왜 그렇게 손주 타령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정말. 정작 당신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으신 것 같은데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자기 아들이 더 귀하고 소중한 법 아닌가요? 내가 친자가 아니라서 그럴지도 모르지. 네, 당신이 친아들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어머님 자식이 아니란 소리예요. 아무도 말 안 해줬었어? 내 친모는 내가 6살 땐가 그쯤 병으로 돌아가셨어. 아버지 혼자 나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머니와 재혼을 하신 거지. 그때 어머니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나? 아무튼 그 뒤로 자식을 못 낳아서 나 하나 그냥 키우신 거야.
그러니 갓난쟁이 안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거지. 내가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그나마 이 집안에 오래 붙어 있었으니 이 집안 핏줄 가진 손주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우고 싶어서 말이야. 저는 그런 속사정이 있다는 것을 결혼 5년 차에서야 알았다니까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들들 복가됐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오히려 점을 붙일 제3의 인물이 필요했던 거죠. 이 집안이 손이 귀한 집이라고 시어머니께서도 귀에 피딱지가 않게 들으면서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손주에 대한 집착이 자기도 모르게 생겼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20대 후반에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셨으니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도 아이를 낳으라는 잔소리를 엄청 들으셨겠죠. 이 손이 귀한 집안에서 말이죠. 남편이 외동인 걸 봐서는 시어머니께서도 결국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 손주 타령이 절로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서 저는 결혼 8년 차가 되었고 그 사이에 정말 온갖 스트레스에 휘말려 말수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정신병원까지 갔었다니까요. 극심한 우울증,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이 타령만 하시고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아직도 아이를 못 가지냐고 닥달을 하시고 저를 볼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한숨만 내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지냈어요. 남편이랑도 대화를 하지 않았죠.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스트레스로 예민해지고 사소한 것에 짜증을 내다 보니까 저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입을 열지 않으니 남편도 저에게 대화를 걸지 않았고요. 저희 부부 사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나빠졌어요.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제가 보기 싫다면서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면서 아이와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죠. 저는 제 마음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일상이 점점 버겁고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정말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혼집으로 얻게 된 주상복합이 너무나도 멋있고 좋은 집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시댁에서 만들어둔 감옥같이 느껴졌거든요. 탈옥을 해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매 순간마다 했던 것 같아요. 살도 죽죽 빠졌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비실비실해서는 아이를 못 가진다며 저를 타박하셨죠. 임신이라는 말만 나와도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지니까 정말 넌짓이 그렇게 힘들면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까지 하셨고요. 제 평생 소원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었는데 나이가 30 중반이지만 제가 제 스스로 이뤄낸 게 하나도 없다는 현실도 너무 무서웠어요. 직장도 1년 정도 다니고 결혼 핑계로 그만두었고 그동안 남편에게서 시댁에게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전 뭘 해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정말 딱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친정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갈팡질팡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진탕 취해서 들어온 날 저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같이 잠자리에 들게 되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진동이 드르륵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죠.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잠자리가 상당히 예민했거든요. 남편은 술을 먹고 쿨쿨 자고 있었고 저는 울리는 진동 소리를 찾아보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글쎄 전화를 건 사람 이름이 평생 내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빨간색 하트까지 붙여져 있는데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우리 집에 결혼 편지 두고 갔어. 악다 씻는다고 빼놓고서는 까먹었나 봐. 와이프가 눈치채면 어떡해? 여보세요. 저도 참 바보 같죠. 거기서 욕이라도 한 사발 퍼부으면서 내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냐고 아주 망신을 줄 거라고 난리를 쳤어야 했는데 저는 무기력했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자 그 상간녀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전화를 또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 상간녀랑 언제부터 연애를 시작했는지 사진첩 빼곡하게 그년의 얼굴이 담겨 있더라고요. 나는 문자 메시지만 봐도 1년이 넘게 만나온 사이라는 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매번 늦게 들어온 이유도 그 여자랑 놀아나느라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들의 불륜의 증거를 하나하나 제 휴대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 저는 친정으로 달려가 친정 부모님을 붙잡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전부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마른 몸을 하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친정 부모님께서도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랑 같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임신 못해서 구박을 받는다고 털어놓지도 못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자만하면서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 삭혔던 그 모든 울분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내 울기만 하니까 머리가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예, 이혼해라. 내가 우리 딸 이렇게 마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런 집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 이혼해. 이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요양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응? 친정아버지께서는 속이 상하셨는지 나가서 담배만 뻑뻑 피우시더라고요. 친정부모님께서 저에게 이혼해도 된다고 말을 해주시니까 또 속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재산이 넉넉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남들이 다 부럽다고 말을 해줬었는데 이 생활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복에 겨워서 그런다. 절대 안 된다. 소리를 들을까 무서워서 한 발 앞으로 못 나아갔던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 놈 퇴근하고 오자마자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아마 상간녀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죠. 새벽에 통화를 했는데 그게 아마 저인 것 같다고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보, 나랑 할 이야기 있지? 나 다 알았어. 당신이 왜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아니 어떻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그 여자도 알아. 어제 나랑 한 침대를 썼다는 사실을. 이혼하자. 솔직히 난 너랑 살면서 버거웠어. 집에서 그렇게 임신하라고 말을 하는데 너랑은 무리일 것 같고 8년째야. 8년. 이 정도면 우리 안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게 바람을 핀 이유가 돼? 정당화시키지 마. 당신은 그냥 나를 버리고 새 여자랑 놀아난 것뿐이야. 맞아.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한테 예민하게 굴고 하루 종일 짜증이나 내고 징징거리는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 어느 날부터는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참 꼴 보기 싫더라.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도 빨리 아이 낳으면 재산 물려준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으면 되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야. 뭐라고? 나랑 결혼을 한 이유가 단지 그거 하나라고? 그래. 집에서 빨리 애 낳으면 재산 다 물려주겠다고 해서 재산 받으면 당신이랑 이혼하고 갈라서려고 했어.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처럼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럼 나랑 했던 8년간의 결혼 생활은 뭔데? 그거는 전부 다 거짓이었니? 거짓이었지. 선보고 우리가 제대로 된 연애나 하고 결혼했나? 그때 나는 그냥 빨리 재산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당신을 좋은 집안 사람이랑 결혼해서 호의호식 하고 싶었던 거잖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한 결혼 아니었나? 근데 당신이 임신을 8년이나 못할 줄 몰랐지. 이젠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혼하자. 내가 곱게 이혼해줄 것 같아. 나도 그냥은 못 물러서지. 그래. 재산 욕심나서 결혼했으니까 뭐라도 가져가고 싶겠지. 근데 네가 가정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이 집도 혼수도 전부 우리 집에서 해준 건데. 너는 돈 한 푼 안 쓰고 8년이나 기생충처럼 붙어 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욕심 그만 내고 조용히 떨어져 주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랜 시간 준비한 것 같은 협의 이혼서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절대 곱게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 협의 이혼서를 박박 찢어버렸어요. 남편은 한숨 푹 쉬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발악을 하며 집안에 있는 집기들을 전부 집어던졌습니다. 정말 온 집안을 부수겠다는 일념으로 남편이 아끼는 골프채를 꺼내 TV를 부수고 바닥을 내리쳤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그만두라며 소리를 질렀죠. 내가 왜? 내가 8년 동안 이 집안에서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차.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임신해라 아이 가져라. 내가 8년 결혼 생활하면서 산부인과를 수십 번을 다녔어. 아이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집안 내력이라고 비뇨기과 한 번을 안 갔으면서 나는 왜 멀쩡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당해야 하는데? 이 정도 부순 걸로는 내 분이 안 풀려. 네 머리통을 깨부수고 싶은 거 억지로 참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골프채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마지막 발악을 하니 남편 놈 무섭다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혼자 어지럽게 난장판이 된 거실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 까짓 거 해주자. 대신 아주 지저분하게 소송을 하자고 말입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제가 그동안 임신으로 받은 스트레스부터 시댁에서 저에게 임신을 종용하며 무슨 짓까지 시켰는지 남편 놈이 1년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낱낱이 구했죠. 변호사가 저를 위로하더군요. 힘들었겠다고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 앞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며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친정집으로 짐을 싸들고 왔어요. 한 2, 3주일 정도 흘렀나? 이혼소장이 도착을 했는지 남편이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야, 재산이 참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소송을 하자는 거야? 우리 부모님 아시면 뒤집어지실 텐데. 어차피 남이 될 사이에 뒤집어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지? 법대로 해. 내가 해온 게 없어도 내가 받은 스트레스? 전부 금전적으로 돌려받을 거니까. 남편은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정에 기여한 게 없으니 가져갈 것도 없을 거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죠. 그렇게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3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생리를 언제 했나 계산을 해보니 남편의 상간녀를 알게 된 그날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몰라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선명하게 2줄이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산부인과에 달려가 검사를 했습니다. 임신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16주 차라며 입덧이 지나갈 시기가 되긴 했지만 사람마다 달라서 조금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고 보니 통입맛도 없고 몸도 이상하게 무거운 것 같더라니. 산부인과 의사는 저의 마음도 모른 채 보여야 할 것이 잘 안 보인다면서 딸인 것 같다고 분홍색으로 육아용품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일은 한 번에 터지는 거라고 임신 사실을 알고 멘털이 털털 털렸는데 뒤늦게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고 나오라고 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겠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이혼 소송 걸었다며? 아니 해온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나누겠다고 소송을 걸어. 제가 받아야 할 몫이 충분하다고 하던데요. 지금이라도 재산 반반 해주신다고 하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송 진행하면 1년은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 인간이 만나는 여자가 기다려줄까요? 나이도 아직 20대라고 하던데 손주 보시려면 빨리 이혼하는 게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그 집이랑 혼수 내 돈으로 해준 거지만 떼어지 마.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자. 다른 재산은 돈 내지 말고 1억 정도면 위자료에 재산 분할 주문하지 않겠니? 양육비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임신했거든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손주 임신했다고요. 벌써 16주 차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별도 알려주었고요. 뭐라고? 이 임신을 했다고? 아니 아들이니 딸이니? 딸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요 어머님? 이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히자마자 제가 임신을 해서 어머님은 평생 갓난아기 안아보실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8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불륜을 저지른 그년한테도 아이가 점쳐질까요? 제가 평생 저주할 거예요. 아이 가지지 못하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제 뺨을 잇는 힘껏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짝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제 고개가 돌아가는데 눈앞에 별이 반짝이더라고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딸? 그런 거 우리는 줘도 안 가져. 우리 집안이 손이 귀한 집이지만 꼭 낳으면 아들이었다. 다이아는 생기지도 않는다고. 어디 밖에서 굴러먹고 나한테 돈을 뜯으려고 그래. 어디 다이아를 임신해놓고 우리 집안 자식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양육비는 네가 붙어먹은 놈한테 달라고 그래? 감히 우리 눈을 속이고 재산까지 탐을래. 그 말은 지금 제가 남편 놈처럼 부정을 저질렀던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증거 있어요? 저 살면서 그런 짓 한 번을 안 했다고요. 아이고, 말은 누가 못해. 위자료 1억 원. 그 이상은 절대로 못 준다.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진행해. 양육비가 정 받고 싶으면 낳고 나서 친자검사 한번 해보던가. 물론 임신한 사실은 숨겨라. 우리 새며느리가 질투라도 하면 안 되지 않겠니? 딸년 키우고 싶은 생각? 우리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애는 우리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키워. 알겠니? 네, 제가 바라던 바예요. 그 집안에 우리 딸 보내면 무슨 취급을 받을지 안 봐도 뻔하니까요. 각서라도 써주시겠어요? 양육권 포기한다고요. 절대로 아이 빼앗을 마음 없다고요. 아이고 좋아.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에도 가자. 너 이혼 소송 건 거 취소하고 1억 원 바로 입금하마. 우리 아들 놓으라고 해서 같이 공증 받자. 시어머니께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 놈에게 당장 반차를 쓰고 달려오라고 하더니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셨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남편 놈이 무척이나 놀란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양육권 포기각서에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뒤 저에게 바로 은행에 가서 위자료 1억 원을 입금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이쯤에서 멈추겠다 생각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힘들어질 거고 태교도 제대로 못 해주고 아이를 낳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해온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가진 채로 친정에 들어가 태교를 하며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이까지 가져서 혼자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며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아이가 생긴 뒤로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20주 차쯤 되니까 늦게까지 남아있던 입덧이 사라진 건지 음식이 마구 당겼고요. 볼품없이 메말랐던 몸이 보기 좋게 통통해졌죠.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남편이 상간녀랑 재혼을 한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당당하게 깨톡 프로필 사진을 웨딩 사진으로 바꿔놓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는. 그렇게 저는 아이 출산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아등바등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전 시모가 저희 친정을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이전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당장 꺼지라고 욕을 퍼부으셨죠. 그런데 이전 시모가 갑자기 저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저는 아이를 아기 침대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나가니 갑자기 이전 시모가 저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뻔뻔하게 나타나서 무슨 부탁을 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예, 내가 다른 거 안 바라마. 우리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이 빼앗지 않겠다더니 그 각서 나도 기억한다. 그러니까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다오. 얼굴 봐서 뭐 하시려고요? 평생 안 보고 산 게 모든 사람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글쎄 아들놈이 걔가 따님이라고 하지 뭐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아이도 남의 아이 아니냐고 불경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나님이래. 불임까지는 아니고 근데 몇 년 안으로 불임 판정 나올 거라고. 아유 그만큼 씨가 나쁘단다. 네가 낳은 아이가 유일한 우리 집안의 핏줄일 수도 있다고. 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안아보자. 싫어요. 돌아가세요. 친자검사도 안 할 거예요. 평생 궁금해하시면서 서세요. 불임이 된다고요? 잘 됐네. 제가 평생 저주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늘에서도 제가 불쌍했나 봐요. 제 부탁을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네요. 그 순간 아이가 큰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랑 친정엄마가 당황한 사이
이 미친 이전 시모가 저희를 밀치고 신발도 벗지 않은 상태로 집 안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아이를 번쩍 안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 하는데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부정하니 뭐니 해놓고 친자검사 운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손주라고 하는지. 근데 문제는 이전 시모가 갑자기 머리에 뭘 맞은 듯한 얼굴을 하더니만 아이의 기저귀를 벗기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가 분홍색 옷이 아닌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너 딸이라며? 딸이라고 하더니 나를 속인 게야? 우리를 속였어? 아니, 어째서 아들이야? 속인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딸이라고 했었는데 아이가 다리를 꼬고 있어서 숨겨져 있어서 안 보였나 봐요. 혹시 여러분 10년 전쯤 있었던 메르스 사태 기억하세요? 제가 딱 임신했을 때 그랬어요. 딸이라는 걸 알고 그 사태가 있어서 병원에 가기가 무서워서 출산 전까지 딱히 진료 안 받아도 된다고 하길래 병원을 다니지 않다가 출산을 앞두고서 사태가 잠잠해져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의사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분명 그때는 가려져서 안 보였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인가 봐요. 너무 오랜 시간 초음파를 못 봐서 어쩌죠? 육아용품 전부 여자아이용으로 사두셨나요? 그 말이 글쎄 엄청 놀랍더라고요. 딸인 줄 알았던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니 저는 정말 식겁하는 줄 알았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둔 걸 잘했다고 스스로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산을 했어요. 아들이라는 걸 이전 시댁에서 알기라도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빼앗으려 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꽁꽁 숨긴 진실을 이전 시모가 알게 되었으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여태 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들이었다니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핏줄이었는데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그래요. 그 각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잖아요. 제가 왜 양육비 달란 소리를 안 했겠어요? 아들인 거 알면 무슨 수를 쓸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한테 상처를 줄 게 분명하니까 말 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세요. 그쪽은 우리 아들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예, 제발 얼굴만 보고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양육비 내가 그거 매달 넘치게 줄게. 아니, 이 아이를 우리 족보에만 올리게 해다오. 호족도 아니고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 말이다. 거기에 이름만 올리게 허락해준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집안 자원재산 너에게 주마. 족보에 올린 뒤에 우리 핏줄이라고 내놓으라고 할지 어떻게 알고요? 전 싫어요. 아니, 절대로 약속하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키울 수 있게 네 아들이라 인정해주마. 제발 우리 집안 족보에 올리게 해다오. 우리 집안 종친 행사에만 보내다오. 예, 그거면 된다, 제발. 얘도 언젠가는 지아비가 누군지 알게 될 거 아니겠니? 조금 큰 다음에 종친 행사에만 보내주고 족보에만 올리게 해주면 내가 전 재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마. 우리 손주에게 다 줄게. 이전 시모는 그렇게 좋아하는 변호사까지 불러서 집에서 공증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자기네 핏줄이라는 것만 인정을 해달라는 셈이었지요. 종친 행사라 해봐야 제사가 꼬박꼬박 있는 것도 아니었고 끽해봐야 1년에 한 번 정도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만 참석하게 해주면 전 재산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제가 아니라 제 아들에게 준다고 하니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친자검사를 하고 아들인 게 밝혀지면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보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도 했고요.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 재산이 얼마짜린데 그걸 쉽게 포기하겠어요? 하지만 전 재산을 저희 아들에게 증여해 주시면 전 남편이 가만히 있을까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니? 외국으로 보내마. 외국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아이 가져서 오라고 내보내면 되지 않겠니? 이미 불임이 코앞이란다. 아이 못 가져. 무슨 의수를 써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일한 손자, 유일하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이는 이 아이밖에 없단 말이다. 이전 시모는 변호사를 호출해 저희 집으로 불러온 다음 공증을 새로 받자고 했어요. 1년에 한 번 종친 행사에 참석하게 할 것, 양육권과 면적 교섭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할 것에 대한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모르게 이전시 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보자마자 이전시 부께서 눈물을 줄줄 흘리시며 전 재산을 아들의 이름으로 넘기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이전 시모가 집에 찾아온 이후에 며칠이 지났었으니 그 사이에 두 분이서 합의를 보신 것 같았어요. 그래, 소음진을 낳은 줄도 모르고 참 아들 녀석은 우리가 말했던 대로 해외로 보내마. 그 여자랑 해외에서 지지고 먹고 사는 동안 추녀도 끝내놓으면 되겠지. 소송을 걸 수 없는 시간이 될 때까지 해외에서 쭉 지내게 하마. 그렇게 저희 아들은 시댁 재산의 전부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키우는데 부족함 없이 키우라며 이전 시부모님께서는 1년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시면서도 가끔 사진은 보내줄 수 없냐며 구질구질하게 굴더라고요. 사실 사진 보내드리는 거야 어려운 일은 아니니 한 달에 한 번 보내드리기로 했죠. 그 뒤에 정말로 전 남편 놈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핑계로 해외로 보내버리셨어요. 저는 그 뒤로 정말 여유를 가지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전 남편 놈 해외에 가 있는 동안 1년에 한 번 있는 종친 행사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참석을 했고 결국 족보에 전 남편 놈 자식으로 저희 아들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2달 전에 전 남편 놈이 저에게 난리를 치며 연락을 했더군요. 글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임신을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다더니 정말로 떡하니 임신을 해서 만사까지 진료를 보고 출산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는데 전 재산이 저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었죠. 야, 미쳤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속여? 어떻게 우리 집안 전 재산을 가져가 놓고 입을 씻을 수가 있어? 너 진짜 미친년이야. 소름 돋는 년이라고. 그 재산은 왜 네가 꿀꺽해? 여기 우리 자식이 떡하니 있는데 다음 달에 출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싹 다 되찾아올 거니까. 유류분 청구 소송은 또 어디서 들었대? 근데 그거 아니? 소송 기한이 있어.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라 너한테는 청구 소송을 걸 기회조차 없던다. 그걸 모르고 너네 부모님이 나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셨겠니? 아니까 너를 해로 보낸 거지 이 등신아. 이거 다 너네 부모님 머리에서 나온 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고 너네 집안에서 해결해라. 그 말에 전 남편 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지네 부모가 그럴 줄 몰랐겠죠. 사실 그 인간네 부부가 임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랄 노자였는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뒤에 또 한 번 대박으로 뒤집어졌어요. 전 남편 놈 술 잔뜩 취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코앞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봤을까? 나 정말 나쁜 놈이야.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 하긴 한 번만 바람 피우는 연놈들이 어디 있겠어요? 불륜으로 시작한 사랑인데 끝도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뻔한 결말을 왜 그들만 모르고 지들 사랑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단단한 사랑인 줄 알았던 건지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에게 잘못했다고 질질 짜면서 비는데 아니 10년 전 일을 사과하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니겠어요. 결국 푸른 눈동자를 한 아이를 데리고 그 상간녀는 10년 만에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 여전히 아이와 함께 잘 먹고 잘 삽니다. 전 남편 놈 저에게 아이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냐고 징징거리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전 시부모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종친 행사에 전 남편 놈 얼굴도 들이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만약 전 남편 놈이 아이 얼굴을 보게 되면 앞으로 종친 행사 참여 안 하겠다고 협박을 했죠.
그래서 여태까지 사진으로는 몰래 봤을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 놈,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벌 받는 거죠. 그러길래 제 아픔은 모른 척하고 불같은 사랑에 빠져서 임신을 한 적까지 그렇게 버리고 떠나더니만 말년에 아주 꼴 좋겠죠. 이제는 불임이 확실한데 어디서 자기 핏줄 만들어 올 수 있겠어요. 저는 완벽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손조 타령하던 시댁에도 복수 깔끔하게 하고 저를 버린 전 남편에게도 완벽하게 말이죠. 제 삶은 이제 아주 여유롭고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던 화목한 가정은 저와 아들 둘이서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